지금의 항상 우리가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은 민주주의가 무능하게 되면 파시즘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무능한 민주주의가 독재를 불러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을 많이 본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바이마르 헌법이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해서 1918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4년 동안 2천만 명 이상이 죽은 이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면서 마무리된 체제가 1919년 베르사유 체제입니다. 베르사유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1919년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독일의 제국이 무너지고 공화국이 최초로 등장한 것이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입니다. 근데 이 바이마르 헌법이 왜 히틀러를 막지 못했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반성을 하게 되는데 바이마르 헌법에 보면 바이마르 헌법 53조에 이 대통령이 이 비상대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비상대권. 물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25조에 국회 해산권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 해산권이 없잖아요. 내각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바이마르 헌법은 국회 해산권과 보이 말한 비상대권, 이 계엄과 같은 이런 비상조치권을 대통령이 두 개를 가지고 있어서 국회를 해산을 해버리고 비상조치를 해버리게 되면 국회가 해산되기 때문에 비상조치를 해제 결의할 국회가 없어져 버려서 완전 이거를 그냥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 허점을 이용해서 히틀러가 33년도 1월 달에 그때 이제 다수당이 됩니다. 제1당이 돼서 나치당 1당이 돼가지고 힌덴부르크 대통령을 꼬셔가지고 힌덴부르크 대통령한테 총리 지명을 받습니다. 총리 지명을. 그래서 제가 힌덴부르크가 이 히틀러를 총리 지명한 것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임명한 것과 비슷하다 이런 제가 표현을 쓴 바가 있는데 이 무능했던 힌덴부르크가 히틀러의 그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하면서 합법적으로 권력을 갖다 준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1933년도 1월 달에 집권하자마자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2월 달에 독일 베를린 제국의사당에 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걸 공산당이 했다 그래가지고 바로 비상조치권을 발동하고 국회를 다 해산시켜버립니다. 국회 해산시키고 비상조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카톨릭 쪽 중앙당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바로 비상대권, 수권법이라고 합니다. 수권법은 뭐냐? 입법 권한을 행정부가 갖는다. 대통령이 입법 권한을 갖는 걸. 국회가 자살 행위를 한 거죠. 입법권을 갖다 바친 거, 이런 유명한 수권법이 통과되는데 그 법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나치당인데 나치당은 3분의 2가 부족했는데 카톨릭 중앙당이 있어서 이 중앙당 애들이 협력합니다. 74석 중에 72석인가 합조해가지고 협력해서 그때 히틀러를 최초로 인정한 데가 바티칸 공화국입니다. 이 카톨릭이 히틀러를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겁니다. 히틀러가 카톨릭 정당의 협력을 받아서 수권법을 통과시켜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모든 정당을 해산시켜버리고 완전히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934년도에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죽습니다. 죽으니까 대통령 자리까지 자기가 빼앗아가지고 총리 대통령을 겸임하는 총통이 돼서 사실상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총통의 시대가 34년도부터 열리게 되고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 송기정이 참여했던 베를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포장하면서 이제 국제적인 힘을 키운 이 친구가 그 다음에 39년도에 폴란드를 침공하고 헝가리를 침략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이제 막 폭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마르 헌법을 보면서 이 헌법이 히틀러가 한 번도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합법적인 절차로 권력을 잡은 겁니다. 그 헌법에 따라서. 물론 강압을 쓰긴 했지만 나치가 치지대가 국회를 포위하고 했지만 어찌됐건 형식은 법 절차에 따라서 나온 거예요. 특히 독일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한 그 준법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히틀러에 협력할 수 있는 합리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들은 다 만들어가지고 있어.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유명한 헌법학자가 칼 슈미트라는 헌법학자입니다. 이걸 했고 이거를 박정희가 연구시켜서 이 박정희 유신헌법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칼 슈미트의 헌법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이걸 연구한 사람이 갈봉근, 한태현, 이 서울대학교 법학자, 김기춘 법무장관이 이 국정원에 파견되어 있던 검사 이놈들이 그 칼 슈미트를 연구해서 유신헌법의 토대를 만들었던 세력들입니다. 이 소위 말하는 이 육법당, 이 서울법대, 이런 법고라지들이 이것을 그때부터 독재 권력에 야합하는 그런 곡합 아세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이마르 헌법에 히틀러의 집권을 돕는 게 판사들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히틀러라는 친구가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독일 국민이 아닙니다. 사실 그때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합병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가 1차 대전 때 참전을 해가지고 상병이론가 해서 퇴역한 다음에 퇴역 군인들의 우익단체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나치당에 가입을 하게 됐는데 1923년도에 뮌헨에 있는 맥주홀에서 이 폭동을 조직합니다. 루덴도르프라는 1차 세계대전의 그 장성 출신 영웅을 이제 간판으로 내세워놓고 이 애들이 한 3,000명의 나치당원을 동원해서
소위 뮌헨 맥주월 폭동, 그 바이에른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그 내란을 선동을 해요. 그걸로 그 선동으로 이제 바이에른 정부가 이걸 진압을 해서 히틀러가 체포가 됩니다. 근데 다른 애들은 다 도망갔는데 루덴돌프도 도망가고 그랬는데 히틀러는 참가해가지고 지금 윤석열이 흉내 내듯이 막 나가서 이제 내가 뭐 잘못했냐, 난 독일 민족을 위해 싸웠다고 막 법정 투쟁을 합니다. 근데 그 법정의 판사가 지금 지기현 판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도 이 법정에 제지를 안 하고 법정에서 히틀러가 연설하는 것을 다 중계하도록 이렇게 봐주고 완전히 그 법정이 히틀러의 정치 유세장이 됐습니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법정에 와가지고 히틀러 연설을 듣고 막 흥분하고 감동이 뛰고 히틀러가 거기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아니 폭동을 해서 20명이 죽었거든요. 나치당 14명에 경찰 6명에서 20명이 죽은 그런 사살된 폭동을 했는데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5년. 꼭 지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이트 하르트라는 판사였습니다. 나중에 9개월 살고 사면대에서 석방이 됩니다. 9개월. 그러니까 딱 9개월 형무소에 있으면서 이 친구가 그냥 계속 이번에 뭐 윤석열이 담화문 쓰듯이 글을 써냅니다. 쓰면서 썼던 유명한 책이 마이네 캄프트라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입니다. 나의 투쟁. 날개 돋은지 팔려가지고 히틀러가 일약 영웅이 됩니다. 영웅. 갑자기 일개 상병 출신이 장성 출신들은 다 도망가는데 일개 상병이 내가 저렇게 대차게 싸운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아이콘이 됐어요. 나치 운동에. 9개월 살고 나와가지고 영웅이 돼가지고 나치당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괴벨스를 만나게 돼서 괴벨스가 이게 절름발이 소아마비인데 이 괴벨스가 하이델베르크 대학 박사 출신인데 그 무식한 나치당 깡패들 속에 유일하게 문학 박사 출신이 괴벨스라는 놈이 탁월한 문장력과 언어로 이 소위 말하는 괴벨스 선전선동을 담당해서 히틀러를 만듭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교를 세계적 종교로 만들듯이 이 바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괴벨스가. 괴벨스라는 사람이 그 심리를 읽어보면 대단한 친구인데 아무튼 이 자기 열등감, 이 다리를 저르는 소아마비로서 열등감 때문에 또 유태인 여자한테 바람 맞고 발로 채여가지고 유태인에 대한 분노가 섞여서 아무튼 뭐 히틀러를 그냥 살아있는 예수로 만드는 역할을 해서 그렇게 히틀러를 봐줬던 그 나이트 하르트 그 주심 판사는 히틀러가 죽고 나서 바이에른 연방 대법원장이 돼요. 대법원. 롤란드 프라이슬러는 히틀러 때 그 인민재판소 소장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2,500명을 사형 선고했습니다. 2,500명.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법률적으로 합법화 시켜주고 독일인의 순수한 표를 지키기 위해서 독일인과 성행위를 한 이방인들은 전부 사형자 다 죽여버렸습니다. 독일의 피를 더럽게 시킨다 그래가지고. 유태인과 성교한 독일 여성들도 처벌받았고 독일 여자와 성행위를 한 유태인들은 전부 사형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아무튼 인종주의적인 법을 합법화시킨 유명한 놈이 바로 롤란드 프라이슬러라는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렇게 사법부가 사실상 우익들은 다 풀어주고 우리 좌익들만 이렇게 엄혹한 처벌을 한 바람에 그대로 히틀러의 33년도 집권을 사실상 방치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이 사실상 내란을 지금 방조하고 내란에 대한 헌법적 의식이 전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한덕수의 그 일생을 보면서 좀 많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덕수 씨하고 친했습니다. 한덕수 씨가 제가 당대표 때 이제 이재명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한덕수 씨를 불러가지고 같이 일식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우리 이재명 대표님 도와주시오. 내가 부탁했더니 뭐 대표님 나는 뭐 밖에서 좀 대표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재명이 된다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덕수 씨가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였을 때도 제가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분이 이제 MB 때는 주미 대사관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미 FTA 저는 한미 FTA를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미 FTA가 문제가 있지만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한미 FTA를 회피해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가겠는가 생각해서 근데 민주당원들 대부분은 한미 FTA를 반대했지만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한미 FTA를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준받기 위해서 제가 미국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러 다니는데 그때 주미 대사였던 한덕수 씨하고 아주 같이 많은 협력을 해서 저하고는 아주 친해졌어요. 근데 이 양반이 따로 윤석열하고 계속 이제 또 만났더라고요. 양다리 걸치면서.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되겠다. 총리가 이제 되면 그때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잖아요. 우리가 인준 안 해주면 총리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자기가 도와주라고. 그래서 또 한덕수를 만났어요. 그때 생각으로는 그때 짧은 생각으로 윤석열이 주변에 맨 검사 놈들 무식한 놈을 총리로 데려온 것보다 그래도 좀 우리 노무현 정부의 총리도 했고 좀 뭘 알고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한덕수가 그 차악이겠다 싶어서 저는 굳이 이것을 또 부결하면 또 대선 불복이다 우리 민주당이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인준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그때 야 그래 인준해주자. 그래서 그때 이제 인준해주신 대신 내가 한덕수 총리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리님, 아니 총리까지 하신 분이 뭐 또 총리 하려고 그래요. 자식도 없어요. 그야말로. 돈도 많잖아요. 뭐 김현장이 뭐 몇 년 고문해가지고 막 18억, 20억씩 받았잖아. 뭐 로스타를 도와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럼 맨날 있으면 김현장이 2번이나 고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마지막 봉사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요. 그러면 사표를 싸고 댕기시오. 댕기다가 이 윤석열 보나마나 개판을 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이때 딱 아니다 싶을 때 한번 치고 나오면 당신은 국민들한테 박수 받고 노후를 좀 그래도 마무리를 나는 깨끗하게 할 것 같소. 그럴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대. 뭐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말이라도 그런갑다 하고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통과됐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까지 내란 그에 인발부 될지는 몰랐습니다. 난 이 양반이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라 탄핵 소추가 되면 대세가 기울였다고 생각하고 우리 쪽이 좀 붙을 줄 알았어요. 근데 평소의 성격과 달리 안 붙고 계속 이쪽에 서 있어서 헌법재판관도 임명 안 해버리고 저게 뭔가 내부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깊은 무슨 김건희랑 이쪽에 인발부가 돼 있는 모양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안 그러면 사실 그렇게 눈치 빠른 사람이 바로 해야 되거든요. 최상목이는 나보다 1년 후배 82학번인데 이 친구도 서울법대 수석을 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서울법대 수석을 하면 뭐냐고 그 기본을 다 못한 친구가 내가 초선학 때 기재위원을 했을 때 짤이 그 사무관 서기관으로 있었던 애가 최상목인데 그때도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친구 그래도 나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그 짓을 하고 말이죠. 노상원이가 육군사관학교 수석한 놈입니다. 육사 41기 우리 또래예요. 내 친구의 친구예요, 노상원이. 육사 수석한 놈이 저지랄을 하고 있고 원희룡이 육사 수석한 놈이요. 원희룡 서울법대 사법고시 수석했다는 사람이 김건희 똘마니가 돼서 저러고 막 눈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서울법대 수석한 놈들이 무슨 돌을 모아놓은 수석집에서 온 놈들도 아니고 그게 뭐야 도대체 수석이라는 게. 우리 애들 공부시킬 때 어떻게 가르쳐 쓰겠어 저거를. 미국 민주주의는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이냐라는 게 큰 과제인데 미국은 대통령 탄핵 절차를 헌법재판소가 하는 게 아니라 상원 하원이 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하니까 탄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탄핵을 미국도 클린턴 때 한번 시도를 했고 트럼프 때도 시도를 했지만 다 부결됐습니다. 상원에서 다 부결돼 버리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 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이게 탄핵이 될 수가 있었는데 경제적인 토대가 안 되면 민주주의도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독재는 가난을 먹고 산다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70년대 경제성장이 80년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다.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승만 때부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공과를 보자면 이승만의 잘못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잘한 것이 있다면 뭐냐. 농지개혁 잘했습니다. 농지개혁. 죽산을 데려 농지개혁을 잘해서 우리가 6.25 때 남로당의 선전선동에 우리 소장민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 1949년도 6.25 직전에 농지개혁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남로당의 준동을 막을 수가 있었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잘했습니다. 근데 죽산을 자기를 그게 농림부 장관으로 농지개혁을 해준 그 장관을 간첩으로 몰아 죽여버렸잖아요. 이승만이. 그런 거 아주 잘못된 거. 또 하나의 자랑이 있다면 1959년도에 최초의 원자력 연구소를 만들어서 우리 원전을 만든 걸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원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마피아로 매도한 것을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원전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싼 전기를 제공해서 우리가 70년대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껍데기로 만들려고 그러느냐. 만약에 한국이 원전을 포기해버리게 되면 자유주의 국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이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맺어서 웨스팅하우스를 M&A로 인수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미국과 협력해서 러시아, 중국에 맞서서 이 자유세계의 원전 시장을 지켜내야 된다. 이걸 제가 강력히 강조했는데 그 탈원전 바로 되는 것도 아닌데 마지막으로 핵융합 발전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평가하고 박정희도 포철 만들고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전국민 의료보험장 만들고 부가세 도입하고 잘한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유신부터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저는 박정희가 그대로 평가한 것 중 하나가 저는 자주국방 노선인데 1971년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아노미 상태가 벌어진 겁니다. 미 제국주의자가 중국과 손을 잡았다. 김일성도 아노미에 빠졌고 박정희도 아노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박정희가
오메 이 중국 놈들이 아니, 미 제국주의 손을 잡아버려? 김일성은 배신감에 떨었고 박정희도 아니 우리 미국이 우리 6.25 때 적인 모 대통령이랑 손을 잡는단 말이야. 양쪽이 아놈에 다 빠진 거죠. 그러니까 믿을 것 없이 우리끼리 만나보자. 그래서 이우라기를 보내서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둘이 쑥닥쑥닥 한 게 7.4 남북공동성명이 자주민족 대단결이라는 그 성명을 내고 저들끼리 독재를 강화시킨 걸로 서로 활용을 했던 게 72년도 10월 유신이었고 71년도에 닉슨이 이제 닉슨 독트린을 하면서 우리나라 7사단 병력을 22,000명을 철수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주한미군이 5만 명쯤 있었어요. 근데 22,000명 빠져나오고 지금 28,500명 있다 그러는데 22,000명 빠져나가니까 박정희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율곡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율곡 사업이 율곡이 선조 때 10만 양병선을 주장했던 것처럼 율곡 사업을 통해 우리 군비 증강을 하자 그래서 그때 백곰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허큐리 나이키 미사일을 도입해서 프랑스 기술을 도입하고 처음으로 우리가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게 됩니다. 세계 7번째로. 미국이 엄청 방해를 했지만 프랑스 도움을 받아서 그 미사일을 개발했고 이게 발전해서 지금 현무 1, 2, 3, 4 세계 7대 미사일 강국으로 가게 됐고 이 미사일을 통제하려고 NTCR이라는 미사일 테크놀로지 컨트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탄도 중량 사거리를 제한했는데 처음에 탄도 180km, 300km, 500km 오다가 문재인 때 탄도 중량 500kg, 사거리 800km를 다 철폐시켜버려서 지금은 이 모든 게 풀려져가지고 ICBM이 가능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주선도 가능하고 이번에 누리호 4호를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가 ICBM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고체 연료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방산업이 발전하게 된 거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현대삼성 대구의 항공산업을 통폐합시켜서 카이를 경남 사천에 만들어가지고 T-50 고대물량기와 KF-21 4세대 전투기를 만든 토대를 DJ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지스함을 만들고 노무현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5대 6대 군사 강국으로 발전해서 자주국방의 물적 토대가 됐는데 정신적으로 종속돼가지고 미국이 없으면 곧 죽을 것처럼 이렇게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있는 우리 군이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보수 세력들이. 그래서 저는 전시작전권을 이재명 정부 때 반드시 회수해서 자주적인 나라를 하자. 이순신이 임진왜란때 명나라 진린저동한테 전시작전권을 줬으면 한산도 대첩이나 명랑, 노량 대첩에 저렇게 승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나라 진린은 권위시키는가에 돈 받아먹고 안 싸우려고 도망가려고 봐주자 그랬어요. 진린한테. 이순신이 진린제동한테 절대 안 됩니다. 한 놈도 살려보낼 수 없다 이 새끼들. 7년 동안 이 나라를 노략질한 놈을 살려보내면 또 쳐들어온다 이 새끼들.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 명나라 진린제독이 이순신의 이품에 감동해서 작전권을 다 이순신 시킨 대로 따라 조명연합군이 연합작전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 전시작전권을 이호송한테 넘겨주고 이호송이가 제대로 싸웠습니까? 평양 한번 싸우다가 벽제관에서 깨지고 나니까 싸우지도 않고 맨 노략질만 하고 얼마나 유성룡이를 괴롭혔습니까? 이호송이. 그래서 우리가 한미 동맹은 필요하지만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자주적인 동맹을 해야죠. 그래야 중국이 우리를 볼 거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전시작전권 반드시 회수해서 자주적인 나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그 제주도 해저터널을 강력히 제가 추진하자는 입장인데 우리 이낙연 지사께서 추진하다 그러다가 총리되고 나서 그냥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좀 왜 도지사 때 열심히 하시다가 안 해버리냐. 그러니까 눈치 보느라고 안 해버린 거죠. 총리 되시고 나서. 근데 저는 해남에서부터 뭐 어디로 올지 완도로 올지는 모르지만 제주도 해저터널을 통과시켜야 우리 달빛철도라든지 이런 이 동서간의 횡단철도 비시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산선 모부가이 철도라든지 달빛철도가 비시값이 베니피트 코스트 그 비시값이 0.6 뭐 1이 안 나오거든요. 수요가. 그러나 우리가 해남이나 완도에서 해저터널로 제주도를 간다 그러면 이게 살아나죠. 철도가. 이 동서간의 이것도 지방 서울을 통하지 않고 지방끼리 소통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도가 1분에 비행기가 한 대씩 뜨고 내립니다. 비행기 사고 납니다. 선해 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륙을 못 해가지고. 기후가 안 좋으면 또 비행기가 못 떠요. 비행기는 철도에 비해서 18배 CO2를 발생시킵니다. 스웨잉 플라이트라고 하는 환경보호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유럽은 한 4시간 이하 거리는 비행기를 못 타게 합니다. 다 철도 타라고. 우리는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제주도를 1분에 한 대씩 비행기가 뜨고 내려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제주도. 제주 제2공항도 지금 반대에 따라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저터널을 만들어야 우리 서해안 철도도 살고 달빛 철도도 살고 목포 부산 간의 철도도 비시값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